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의 나이는 37살이고 지금은 그 삼성전자에서 원래 그 반도체 연구소라는 곳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서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제 그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4대 뭐 중점 우리의 먹을거리다라고 선포하신 그 한 분야에서 또 연구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 이쪽에 오게 된 거는 입사한 지는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전에는 맨체스터에서 석사 학위를 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입사를 하게 되고 5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따뜻한 인생인 것 같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입사하고 나니까 제가 경력으로 입사한 건데 경력으로 입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이제 저도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막 이래서 저희들이 인사가입 요청을 하고 하면 이제 카이스트 좀 특별 학교를 언급해도 되겠죠? 카이스트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막 석사 박사를 하신 분들도 이제 뭐 카이스트 대학교 나왔냐 과학고등학교 나왔냐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슨 태생을 따지냐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뽑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태생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 네, 믿는 그리스도인 태생입니다. 제가 저의 이력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이제 사립초등학교 예일초등학교라는 곳을 나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나와서 실고를 들어갔어요. 그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실고를 들어가고 실고에서 또 공부를 해서 전문대를 들어갔는데 전문대도 점점 커지는 마이크. 그래서 네, 그 전문대도 그냥 서울에 있는 전문대가 아니라 포천에 있는 전문대를 갑니다. 그때 저희 집이 일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포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문대를 나왔고 명지대를 나와서 유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되게 좀 특이한 이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공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담쌓고 이제 왜 바닥에 손을 짚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성적은 늘 바닥을 짚고 있었고 마이너스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등수에. 항상 막 52명이면 51등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뒤에서 1, 2등 이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 집이 굉장히 그런 특이한 저의 이렇게 이력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엄청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되게 잘 살았었어요. 호텔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집이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그래서 막 저희는 제가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사립초등학교가 막 엄청 돈이 비싼 사립초등학교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막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아무튼 시설이 되게 좋았었던 그런 초등학교였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다니까 막 난로가 있고 막 이랬다는데 저희는 난로가 없었거든요. 히터 있었고 그다음에 급식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저 때. 저는 도시락을 3학년까지 싸고 다녔는데 그때 저는 도시락을 제가 들고 다니질 않았던 게 항상 이렇게 엄마가 일하시는 분을 보냈어요. 점심에 맞춰서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막 분이 왔다 갔다 서성요. 교실 밖에서. 그러면은 점심 때 나가서 도시락을 받고 막 편지가 써져 있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4학년 때 그때가 아마 IMF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이 망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이사를 하자라고 해서 뭐 빨간 딱지가 집에 붙어 있는 거야. 호텔 막 전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딱지 신기하다 하면서 뭐 찾으러 다니고 말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압류 딱지더라고요. 지금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딱지가 다 붙어 있었고 이사를 가자고 해서 드디어 소원 성취가 됐어. 막 애들은 아파트 같은 데서 살고 하는데 우리는 호텔 그 위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지어서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파트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구나. 우리 집 진짜 사는구나 하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빌라 같은 데 2층이었어요. 방 3개의 그런 거실이 있는. 그래서 드디어 나도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악몽의 나날이 시작이 됐었죠. 밤만 되면은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그것도 이제 집에 다 있을 때를 찾아야 되니까 아마 잠잘 때쯤에 이렇게 찾아 들이닥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엄마는 이제 저희 이제 언니랑 저랑 남동생이었는데 방에다가 이렇게 또 몰아놓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때부터 막 이제 막 때려 부시는 소리 막 진짜 막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서 도와드려야 되나 근데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런 시간이었었고 뭐 엄마 비명소리 뭐 한때는 막 그랬어요. 겨울이었는데 저러다 진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복을 입고 막 밑에 집에 찾아가가지고 경찰 좀 불러달라고 하고 뭐 아빠는 또 하루는 도망가시면서 문을 열고 일단 나가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일단 집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셔야 되니까 본인이 일단 뛰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길거리 도로에서 막 경찰 만나가지고 막 이랬었던 이런 일들을 밤마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진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도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고 그 집에서 나는 냄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냄새만 맡으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있다가 이사를 갑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간 집도 그런 집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 초등학교 앞이었는데 굉장히 큰 현대적인 건물과 약간 그 주택들 사이에 되게 일렬로 판잣집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판잣집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 집이라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단칸방이었어요. 단칸방에 이제 그 사이를 미닫이 문으로 약간 분리해 놓은 그런 단칸방이었고 화장실도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근데 물도 안 내려가서 물도 이렇게 담아져 있으면은 이렇게 퍼가지고 내려야 되는 남자 여자 공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집에서 꽤 4년 동안 4, 5년 동안 길게 살았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인데도 그 집으로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이 집에서는 빚쟁이들은 안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그 집에서 4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는 돈을 빨리 버는 게 집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실고를 들어갑니다. 그때도 여전히 공부는 안 하고 있었고 근데 엄마랑 아빠가 빚에 빚을 더하시는 거죠. 빚에 빚을 더해서 중2 때부터인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산 원당 그쪽에서 이제 아빠는 단란주점을 하시고 엄마는 이제 노래방을 하시는데 그 노래방이 그때 당시에는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 있었어요. 막 아가씨들을 대주는 그런 노래방을 하신 거예요. 여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중2긴 했으나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제가 또 공부도 못하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비를 좀 줄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24시간 하는 그 엄마 노래방을 매일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막 맥주도 사다 나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밤을 거기서 새고 아침에 학교에 와서 자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막 되게 도움이 됐다고 막 혼자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보고 만나게 되는 그 아저씨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오시는 주 손님들이 그닥 그렇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못 볼 걸 많이 되게 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사춘기 이때였는데 너무 그 괴롭히시는 그 같이 일하는 언니들, 그러니까 고용이 돼가지고 일하는 언니들이 저보다 3, 4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언니들한테 너무 짓궂게 하고 막 괴롭히는 그런 아저씨들과 근데 딸이 있대. 들어보니까 딸도 있고 막 직장도 괜찮게 다니시는 공무원 막 이런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길바닥에서 막 여자를 때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남자들에 대한 좀 이런 것도 선입견도 알게 모르게 많이 생기게 됐던 때였고
제가 뭐 다시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저는 진짜 한순간도 없는데 지금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막 이러는데 굳이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 가게로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고 아마 다른 방법을 좀 찾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힘든 모습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봤었고 그렇게 있다가 언니들하고 친하게 이제 지내게 되잖아요. 저희가 가게를 보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언니들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언니들이 또 정도 되게 있어. 막 동생 같은지 막 뭔가 조금 아저씨들이 좀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하면 막 좀 보호하려고 하고 막 오히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지내다가 한 고1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어느 때나 다름없이 이제 가게 문을 잠그고 아침 6시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딱 나왔었는데 그때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름에 아침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아서 되게 좋다, 상쾌하다. 나는 이제 학교에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오겠지. 이렇게 술 냄새 나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오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겠지? 뭐 어떤 기쁨이나 희망을 가지고서 출근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불현듯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나의 인생이, 삶이 여기서 일하는 저 언니들하고 달라질 거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겁이 확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왠지 나도 저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저 언니들이 안 하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뭐지? 라고 했는데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결심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바닥에 있었잖아요. 책을 본 적도 없고 기초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학년으로 올라갈 때였어가지고 따끈따끈한 교과서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 교과서를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다 외우면 뭔가 나오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방학 때 외우기를 시작해요. 막 외우기 이제 수업 나갈 분량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다 외우고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선생님 왜 어른들이 한 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잘 들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그 선생님 말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냥 막 교과서에 다 받아 적어서 또 집에 와서는 또 그 말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를 또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더니 그 다음 고2 때 중간고사 때 한 20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기적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거의 잠을 2-3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어요. 해서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는 5등으로 들어오는 기염을 통하면서 다른 말에 저를 구경 와. 사람들이 친구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너 정말이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공부했냐고 구경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또 어렸을 때 놀면 제대로 놀아야 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노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막 구경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3학년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물론 실고긴 하지만 2, 3등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일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되는구나를 알아서 전문대를 가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조금 들어가서 2, 3학년 때인가 가게를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때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른 일거리들을 하시는데 거의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셨고 그냥 잠깐 일을 봐주는 식으로 해서 수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비도 없었고 저희 언니는 대학교도 못 갔죠. 제가 간다고 하는 바람에 언니는 바로 돈을 또 벌로 취업을 하고 그런 상태였어서 저도 1년 동안 이렇게 직장을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교 전문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조금 약간 직장이었던 것 같은데 식살이 막 어디 알지도 못하는 막 거른데 박혀 있는 이런 공장, 염료 공장 같은데 격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되게 좀 길게 일을 했었어요. 직원도 몇 분 없었고 이런 데였지만 어쨌든 거기서 자격증도 열심히 따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간 게 이제 전문대가 돼요. 포천 전문대가 되고 그때 엄마가 제가 이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도 엄마가 거기를 학교를 지원하려는 학교를 본인이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입학 지원서를 다 내주셨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문대로 들어가고 전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택의 기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거를 채울래 아니면은 공부를 할래 이거였는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택했고 거기서도 이제 밤새 공부하는 생활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의 잠자는 시간은 버스에서 잠자는 게 되는 거예요. 한 시간 너무 감사했던 건 다 종점에서 종점이었어요. 그래서 원당에서 타가지고 내리세요 하면은 눈 떠가지고 내려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가지고 내리세요 하면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자면 되니까 졸도하면 그러니까 버스에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버티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다행히 장학금은 잘 받아서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차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제가 사회에서도 좀 괜찮은 그래도 돈벌이가 좀 되는 직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잘하니까 차수석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데려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님이고 이제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첫째 달 월급은 100만 원인가를 되게 줘서 막 감동 막 이랬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인가 약간 서서히 월급을 줄이셨다가 50만 원 주셨다가 그 다음 때는 갑자기 60만 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안 주시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또 한 두세 달 또 안 주시고 이렇게 돼서 불안하잖아요. 고용 불안이잖아요. 그리고 충격이었어요. 저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한 데가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줬다 맞다 놨다 하는 교수님 회사면서 되게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병원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럼 저는 무슨 근육통 막 이런 거를 진단해 줄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다고 의사가 말할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선배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여기를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사실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다 이러면서 너는 어리니까 편입을 해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4년제로 편입을 해 라고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회사에서 한 8개월을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편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심을 해서 또 편입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편입 공부가 영어거든요. 저는 또 영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1년 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영어가 제가 진짜 알파벳도 다 몰랐어요. 실고를 나와서 영어를 써본 적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알파벳 공부부터 ABCD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왜 애기들이 보는 빨간색 커버로 되어 있는 요만한 두께의 그림 들어가 있고 ABCD 막 이렇게 나와져 있는 조그만 책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외우기 시작을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단어집을 사서 그거부터 빨리 외워야 편입 공부를 할 거잖아요. 시간 싸움인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도서실에서 한 8시부터 공부를 해서 10시 문 닫는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생활을 1년 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밥을 먹여야 되니까 도시락 싸다가 나르시는 거예요. 점심때. 이따만한 찬밥에다가 밥을 이렇게 얘가 먹는 게 밥밖에 없으니까 말하면서 밥을 이렇게 계속 싸다가 나르시는 이런 또 헌신도 해주시고 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명지대에 들어가게 돼요. 명지대에서도 역시 거기가 용인이거든요. 저는 명지대가 공대는 용인 쪽에 있어가지고 또 멀잖아요. 거기서 자면 되잖아요. 차에서. 그래서 또 자면서 버스에서 자고 왔다 갔다 이제 집에서는 거의 공부만 하고 밤새면서 그렇게 하는 생활들을 하고 장학금을 또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아마 그 저희 집이 수입이 없었어서 언니나 저나 신용불량자 상태였었어요. 왜냐면 카드를 그때는 막 발급해주는 시대였어가지고 저희들 카드로 이제 돌려막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니나 저나 신용불량자 상태로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고, 저는 졸업하고 언니는 직장생활을 하게 됐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돈을 벌어서 신용도 좀 회복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짐을 지고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4년제도 나왔겠다. 이제 취업을 해보자. 제대로 된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갔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가족들한테 용돈도 되면서 생활비도 되면서 빚도 갚으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금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제가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의 그렇게 공부만 하는 저의 모습을 좋게 본 포항공대에서 석사과정을 받는 친구가 포항공대로 와서 이제 연구소에서 한번 일해볼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겠다라는 생각에 포항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숙사를 잡아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있는 시간들이 돼요. 그때 이제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정도 한 30만 원 정도만 어느 기간 동안 내면은 신용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었던 때였어서 이대로만 생활하면은 그래도 빚도 좀 갚고 신용도 회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6개월은 좋았어요.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기숙사에서 그래도 포항에서 이렇게 살고 벌이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좋았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뭔가 맥이 풀렸는지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빚만 갚다가 이래 여기서 포항에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우울증 같은 게 와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때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는데 그걸 되게 몰랐구나 싶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물로 시작하는 거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시작되고,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책을 읽어서 어떻게든 좀 자기 개발을 하면 낫지 않을까. 꿈을 조금 가지면 낫지 않을까 해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꿈을 가져라.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하고 싶고 살고 싶은 삶을 그려보고 그거를 막 글로 적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막 적었죠. 글로 적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상상해서 나는 외국에 나가고 싶어 일단. 그래서 되게 멋있게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서 오는 거지. 그리고 뭐 연봉은 7천. 그러면서 막 그걸 적어요. 적고 그림도 막 따다가 막 그려놓고 막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안 될 이유가 또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영국에 가려면은 추천서가 있어야 돼. 근데 추천서는 뭐 이렇게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좀 저명하신 분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추천서를 받지 않는데 제가 그때 포항공대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수님한테 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 눈에 띄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부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눈에 띌까 해서 그분이 하는 뭔가 일이 딱 떨어지면 그냥 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선 지름 후에. 그래서 뭐 일본에 지금 뭐 이거를 소개하러 누군가 가야 되는데 가실 분 이렇게 하면 그냥 제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사실 써본 적이 없고 외국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잘 몰라 사실. 근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엄청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들었지, 미쳤나 봐.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어쨌든 방법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쨌든 감내하고 나갔다도 와보고, 그리고 어떤 뭐 국방부 프로젝트가 있대. 연구원 중에 한 명이 했으면 좋겠대. 그것도 그냥 한다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질렀더니 옆에 석사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석사과정 친구를. 근데 잘 됐다. 얘가 똑똑할 테니
얘를 이해시켜서 얘가 이렇게 하게 하고 나는 일단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수님한테 다가가는 건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묻고 그거를 얘한테 외워서 설명을 하고 얘가 이해를 하면 뭔가 결과물을 내놓겠죠? 그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봐 해서 듣고 외워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막 앞에서 뭐 이렇게 국방부 다른 분들을 모셔놓고 내 것처럼 막 얘기를 하려니까 그것도 진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위경련도 엄청 한 2번인가 크게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 끝에 교수님이 좋게 보셔가지고 추천서를 써주게 되고 있는 돈, 보험과 모든 돈들을 탈탈탈 진짜 쓸다시피 해가지고 2천만 원인가를 들고 영국으로 가요. 영국으로 가는데 문제는 도착해서 이제 기숙사비를 내고 그 석사과정 받기 전에 코스를 받고 했더니 입학금을 딱 내고 다도 아니고 반절을 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었죠. 이제 입학금도 다 못 내는 상황인데 나머지 1년을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땅이 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엄마한테 급한 대로 전화를 해요. 일단 입학만 해놓고 나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돈을 오히려 드려야 될 판이었지 돈을 달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할 곳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가 알았다 마련을 해본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학금을 보내주셔서 입학이 돼요. 근데 입학만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정말 저는 막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걱정하고 영어를 걱정하고 그랬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게 걱정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돈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었고 공부를 잘하는 거, 시험 잘 보는 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 얘네는 왜 당연한 걸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매번 돈을 보내달라고 할 때마다 이제 결혼한 언니 폐물도 팔고 몰래 팔고 그다음에 남동생 적금도 깨라고 해서 깨고 퇴직한 남동생 퇴직금도 저한테 보내주고 언니의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정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조차도 모자르니까 본인이 이제 치킨집 같은 데를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에 쪄든 그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기관지가 엄청 안 좋아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참고 하시고 돈이 나오면은 그거를 저한테 바로바로 보내주시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이명이 너무 심하셔서 이게 막 이렇게 토하시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도 되고 하셨다라는 거를 나중에 지나서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를 너는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조금만 참고 내가 돌아가면 취업을 해서 다 갚아주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버텨요. 그래서 졸업이 10월이었는데 8월 마지막 이제 학비만 내면 되는 상황. 논문도 심지어 미리 다 써놨어. 다 써놓고 이제 내기만 하면 되고 학비만 내면은 졸업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학비다 보니까 진짜 쥐어짤 만큼 쥐어짤 상태였는데 아무리 짜도 이제 안 되는 상태여서 그런지 점점 더 이제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를 딱 듣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친구들은 막 논문 너무 쓰기 힘들어 막 이러고 뭐 성적 잘 나올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것들을 막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 걱정 축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당연하게 누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게 걱정이구나 싶으면서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때 동갑 친구가 하도 없으니까 그때는 버스 카드도 돌렸었거든요, 친구랑. 근데 그 친구가 버스 카드를 받으러 오겠다라고 한 차였어가지고 바람도 쐴겸 나가서 벤치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앉아 있는데, 아, 그때 슬펐던 이유가 언니랑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원래 잘 통화를 안 해. 그냥 힘든 얘기만 하니까 원래 안 하는데,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언니가 하는 말이 그냥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가끔은 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순 없어. 이렇게 그냥 돌아올 때도 있어야 돼.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써놓고 돈만 내면 되는데 돌아가면 이제 그동안의 고생이 다 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지금 이런저런 상태고 뭐 이런데 네가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전화를 딱 끊었는데 돌아가야 되나? 근데 돌아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울랑말랑 하고 있었고, 이제 친구를 빨리 만나고 헤어져야지 울던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막 참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제 얼굴 표정을 딱 보더니 웃는다고 웃었는데 너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괜찮아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버린 거죠. 터지고 그 친구를 빨리 보내고 정말 그냥 뒤에 이렇게 골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벤치에 쓰러지다시피 앉아가지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 추하게 눈물 콧물 침 멀게 해가지고 막 꺽꺽대면서 막 울었는데, 그 지나왔었던 그 시간들이 막 스치는 거예요. 그 망했을 때 그 공포, 그리고 그거를 또 가게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그런 공포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겨내려고 공부를 하면서 지내왔었던, 남들은 참 공부도 그냥 쉽게 잘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에 대고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었고 그냥 거의 뭐 나와봐 수준이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는 없다라고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막 울 만큼 울었잖아요. 그때 했던 기도가 지나고 나니까 소원 기도였더라고요. 이 빚의 문제, 학비 때문에 어떻게 뭐 사채를 쓰셨는지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밀리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채만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 학비에 관련돼서 그 누구도 피해가 안 갔으면 안 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졸업도 무사히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정도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취업도 그냥 다 해주세요. 나는 이대로 돌아가면 그냥 이대로 만약에 그냥 진짜 석사학위 없이 그냥 돌아가서 빚만 안고 돌아가면 그냥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평생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 테니 그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울만큼 울었으니까 후련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일단 논문을 내놓고 돌아와요. 일단 내가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학비를 마련하던가 뭔가 사태를 봐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고, 그 8월 9월이 지나서 학교에서 진짜 밀어줄 수 있을 만큼 학비를,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밀어준 거예요. 그게 10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제 교회도 등록해서 다니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잠잠히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좋으신 방법으로 그냥 사채나 대출 없이 잘 해결이 돼서 학비를 냈고 이제 논문도 잘 통과가 됐다라는 거를 응답을 받고 이제 한시름 났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응답해 주셨나 봐 하면서 10월 이제 말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나니까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모든 거를 딱 겪고 난 상황이어서 그런지 약간 좀 오만방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맨체스터 영국 석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들이 나에게 다 달려올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내는 적적 취업이 되고 막 서류가 통과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취업 준비 전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저 추천서를 써주셨던 그 교수님이 삼성전자에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삼성전자에 안 갈 테니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힘든 삼성전자에 내 미쳤다 들어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삼성전자만큼은 안 들어가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추천서를 써주셔서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인사를 드려라라고 해서 10월 이제 한 말 정도에 그러니까 졸업이 확정이 그래도 됐으니까 감사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추천서 써주시고 이렇게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래 잘 다녀왔냐 막 이러면서 뭐 전공했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했습니다. 그래? 취업은? 그래서 취업 이제 준비해야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어딘 지원했고? 이제 지원해야죠. 그랬더니 너 그러면 여기 한번 내봐. 이래가지고 이력서 나 좀 줘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전자에 진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죠? 어쨌든 안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한 때였어서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드리고 말았었어요. 잊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11월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서류를 막 내는데 정말 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류도 되는 데가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그냥 다독이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자. 아르바이트를 이제 막 구하는데 아르바이트도 안 구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네, 뭐 학벌이 너무 해가지고 부담스럽네, 막 이래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삼성전자만이라도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기도가 바뀌고 막 그래서 면접 오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볼 수가 없어. 막 면접을 막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아르바이트가 안 돼가지고 돈도 없고 집은 여전히 그 상태였으니까 돈 달라고 하기도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아르바이트도 안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한 게 11월 말부터 어디를 갔냐면 파주에 보면은 그 마두 쪽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걸 쳐놓고 다이어리를 찍는 공장이 있었어요. 일비를 주고 이제 학생들이라던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오시는 분들대로 5만 원, 일당 5만 원을 주면서 다이어리 찍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밖에 제가 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그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5시까지 일을 하고 오는 그쪽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리라던가 이렇게 그런 다이어리 위주로 찍는 공장이다 보니까 딱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말, 연초 주문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죠. 그거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루하루 거기를 제발 여기 일감이 안 떨어지길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거를 꽤 길게 일을 해서 2월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한 1월 정도 되면은 이제 다이어리 찍을 만큼 주문이 다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썰이 막 돌면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다이어리 주문이 폭주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진짜 그 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지나가고 그래서 2월까지 일을 해. 막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래서 또 막 일을 하면서 그런데 또 중순 정도 되니까 또 일감이 이제 정말 떨어졌다. 이제 찍을 만큼 다 찍어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당장 다음 주에 좀 힘들 수도 있겠어. 또 하면 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밤에 하나님 제발
연말 2월 말까지는 이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이 공장에 주문이 많게 해주셔가지고 끊이지 않게 다이어리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밤에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딱 났는데 아니 내가 이 공장 5만 원 이걸 위해서 내가 맨체스터에 석살 받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고 내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고작 이거 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하지 않고 했으면 공장에 지분이라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근데 장점은 그 공장에서 원래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 다이어리가 공장 그 라인에서 책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면 셌다가 그거를 옆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었거든요. 단순하고 뭐 거의 옮기고 수세는 게 다여가지고 단순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매일매일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그냥 삼성전자 붙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제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엄청 뜨겁게 했었던 그런 시간들에서 그거는 엄청 감사하고요. 그래서 2월 어쨌든 그 중순에 그 기도를 밤에 하고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공장조차도 이런 나는 무엇인가를 막 생각하면서 불을 딱 끄고 이렇게 웅크려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고 해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분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냥 졸업하게 했으면 좀 취업도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됐었을 건데 내가 그랬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불현듯 미쳤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계시다라는 걸 부인 않겠다라고 해놓고 정말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또 잠깐 힘들다고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여느 때나 다름없는 공장에서의 아침이 시작이 됐고 한 2시간 오전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커피 믹스 종이컵에 이렇게 딱 사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 푸르른 하늘과 그래서 그냥 뭔가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제 밤에는 제가 잠깐 흔들렸는데 그거는 그래도 끝내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승리한 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지금은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한 2-3시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죠. 삼성전자 인사팀인데 3월 2일부터 출근하시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막 이랬죠. 기다리셨나 보다. 그냥 뭔가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고 전화를 끊고 이제 쓸데없는 공장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내일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찍히는 거 아니야? 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관리인이 앞에 딱 쓰더니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시작이었었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 한 3번 정도의 더 연단이 있었어요. 진짜 막 숨이 꿀딱꿀딱 넘어갈 정도로 정말 왜 이러시지 하는 연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보니 학습 효과처럼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항상 성경 말씀에도 다윗이 일단 궁금했었던 거 세신자 때 그거였어. 다윗이 돌을 들고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서잖아요. 왜 돌멩이일까? 왜 칼도 사울이야 심지어 갑옷이랑 칼도 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돌멩이 이렇게 던지는 그거를 가지고서 나갈까? 그냥 기왕이면은 아니, 좀 기족스러워야지. 그냥 이렇게 뭐 전투복이라든가 뭔가 칼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믿겨지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돌을 들고 나가서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여기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게 너무 기족스러워가지고 왜 하필이면 돌멩이를 들고 나갔을까?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모세한테 그 모세가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끌어 갑니까? 저는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지팡이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물어보셨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실까? 모르셔서 물어보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시고 너가 가진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를 하나님은 항상 물어보시는구나. 왜 물어보실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의 삶을 돌이켜서 그리고 그런 모든 지나간 연단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너가 가진 게 뭐야? 명아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를 물어보실 때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모르지 않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는데 내가 정말 전지전능한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걸 네가 믿니? 그리고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그 세상의 소리, 세상이 말하는 기준, 막 판단, 잣대 같은 걸로 얘기하지 말고 네 고집이나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거를 나한테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를 때 내가 정말로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를 때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셔서 꼭 내가 있어야 할 선한 자리, 선한 곳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학습 효과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구해요. 예전에는 닥치면 구했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솔직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뭔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세상 같은 골리앗 그리고 어떤 원수 내가 정말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원수 뭐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처럼 막 시험 아니면 뭐 가난 아니면은 뭔가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골리앗이나 원수의 목전에서 제가 지는 거는 두려움을 느껴서도 무서움을 느껴서도 또는 쫄아서 아니면은 불안해 걱정 근심이 있어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지는 이유는 너무 놀라서든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없인 여길 때 지는 거구나.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가진 게 많으셔가지고 없인 여기기도 힘들어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없인 여기기도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거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고 내가 가진 건 예수님 이름이다. 그 이름에 있는 권능. 그거를 잊고 까먹었을 때 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알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도 있을 수 있고 중고등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골리앗 그 다음에 그런 원수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그 상대가 있다는 건 곧 나의 나약함이 있다는 거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고 부족이 있다는 건데 그런 나약함, 연약함,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예수의 이름으로 본인이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보이시고 행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런 주님의 흔적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